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많은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것을 걱정하지만 바이든이 승리한다고 확신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대선 위기 요소인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 오늘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구호단체 차량을 이스라엘이 공습한 뒤 화가 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화 통화이기도 합니다. 영국 등에서는 이스라엘의 무기 판매를 금지하라는 촉구가 이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가 인간도 아니고 동물이라고 비난하면서 불법 체류자에 의해 숨진 여성 루비 가르시아 가족과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르시아 가족은 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연락한 일조차 없다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숨진 사람을 정치에 써먹는 게 충격적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모금한 액수의 거의 2배를 모을 기금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파업 중인 전문의 협상가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한국인의 의료계와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위기도 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식료품값 변화를 여러 도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100를 들고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 2019년에 비해서 $37 정도의 물건을 집었다 내려놔야 한다는 정리 기사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가스 스테이션에 공항에서 볼 수 있는 K9 팀이 등장했습니다. 손님을 안전을 위해서 고용한 경호견입니다. 오레곤주에서 연어 10만 마리 이상을 실은 트럭이 전복 사고가 났는데 이후 연어의 생사가 빅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니 어쩜 좋죠? 제가 다른 뉴스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전화통화를 끝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지금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든가 벤자민 네탄야후에게 굉장히 이제 화가 났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떤 가자지구 폭격이라든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잡겠다고 하면서 하는 전쟁에 대한 정책이 변할 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화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한 그 기자도 역시 대통령 선거를 쭉 취재하는 기자였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인터뷰한 사람은 마이클 듀카키스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쭉 선거에 관련이 있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 컨설턴트와 인터뷰거든요. 그분이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잠을 잘 주무신대요. 다른 민주당과는 달리 그 얘기를 이어서 맨 앞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이 3대가 가자지구에서 가자의 주민들이 먹을 것을 실어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WCK라는 로고가 있는 월드 무슨 키친인데요. 월드 컨트롤 키친인가요? 아무튼 그 유명한 셰프가 하는 2010년부터 만들어졌었던 비영리 이 로고가 분명히 박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국방부죠. 이스라엘 그 방위대도 이 로고를 단 차량이 구호 차량이 언제 어느 길로 가는지 그 경로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센트럴이군요. 월드 센트럴 키친을 만든 호세 안드레스라는 셰프가 어제 이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우리 차량을 공격을 했다. 가자의 어떤 그 배급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가 됐습니다. 워낙에 이 호세 안드레스라는 사람이 워싱턴에서 영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워싱턴 DMV 그 주변에도 뭐 식당이 6개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치고 이 사람 식당에서 밥을 안 먹은 사람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이기도 하고 전쟁, 자연재해, 기타 재난으로 정말 못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어디든지 다 달려갑니다. 이 월드 센트럴 키친이요. 개인이 기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공 자선 단체의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워낙에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이 셰프이기 때문에 본인도 막 당근 들고 음식 만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거기가 우크라이나가 됐건 터키가 됐건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가고 가자 지구에도 가고 현재 가자 지구에 68군데의 그 키친 부엌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4,300만 번의 음식을 가자 주민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싣고 가는 차를 경로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 떨어져서 가는데 세 대의 차 가운데서 아마 두 대가 폭발된 것 같죠? 정확하게 조준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얘기는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비극적인 사고를 일으켜서 정말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 호세 안드레스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미국에서도 이건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큰일 나겠어.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이제 F-15을 이스라엘에 팔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뭐 한 대에 수십억 달러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한 대를 판다는 것도 아닌데 이거 팔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영국에서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 자선단체를 만든 호세 안드레스 씨는 운 없어서 wrong time, wrong place에 있어서 읍스 하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구호팀이 숨진 사람이 200명입니다. 200명 이상입니다. 203명인가 그래요. 이번에 7분 뭐 미국계 캐나다 사람까지 포함해서 영국 사람이 3사람이고 폴란드 사람이 있고 호주 분이 계셨고 20대의 팔레스타인 그분만 그쪽에서 라파가 고향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른 분들은 다 이제 고향으로 가서 장례를 치러야지 되는데 뭐 시신이 그냥 온전한 그런 상태는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이러니까 세계적으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되고 이건 이스라엘에 더 이상은 우리가 무기를 팔면은 안 된다. 영국에서는요, 한 600명 정도의 법 전문가들이 그 리시 수낙 총리에게 이스라엘에 무기 팔지 말아라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스라엘에 파는 그런 무기는 약과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무기의 0.02%밖에 안 됩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정확하게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이스라엘의 무기를 판 것이 미국이 3분의 2입니다. 독일이 한 30% 되고요. 나머지 영국은 0.02%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일반인들에 대한 잔혹행위 이제는 저널리스트들도 몇백 명 숨졌거든요. 100명 정도네요. 100명 조금 넘네요. 저널리스트는 뭐 거의가 팔레스타인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은 점점 이스라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그 다른 나라, 이스라엘 대 다른 나라와 멀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예비선거만 치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uncommitted 확정하지 않았어요. 저 민주당이긴 하지만 이런 표가 막 19%, 14%, 11% 나오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와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이것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젊은이들 표도 너무 걱정이 되고 이스라엘 문제도 있죠. 게다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때리고 있는 이민 문제도 있고 경제에 대해서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완전하게 안심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자율 같은 것도 올해 3번이 아니라 뭐 1번, 2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경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이 무척 좋지 않다고 보는 게 아주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일반적인 분위기지만 선거는 지금으로서는 50%대 50%.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확률은 50%지만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무척 많은데 바이든이 승리한다고 확신하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색다른 시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이먼 로젠버그라는 민주당의 전략가고 60세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기에 가장 출중한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또 너무 올드 스쿨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컨설턴트로도 일하고 있는데 2022년도 의회 선거도 맞춘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도 되돌아보면은 저도 당시에 보도를 해드릴 때 레드 웨이브가 있다고 했잖아요. 빨간색 물결이 확 그 파도가 덮칠 것이야 했는데 레드 웨이브는 2022년 선거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예측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이클 듀카키스 때부터 대선 여러 그 분석, 뭐 컨설팅 이런 것에 참여를 해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밤에 본인은 잠을 잘 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그걸 말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올해도 대통령이 된다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어떠한 근거로 레드 웨이브가 없었고 민주당이 아주 잘 싸웠다 나름대로 이런 결론이 났는가부터 정리를 해야지 된다고 하면서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화당이 너무너무 마가를 했다는 거죠. 마가를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트럼프 전 대통령 빨간색 모자 이런 것 그걸 너무 외치고 다니는데 그렇게 외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중간선거 2018년도에도 졌고 2020년도 대선에서도 졌고 참패했고 그리고 2022년 트럼프가 대통령을 떠나고 나서 많은 사람을 지원을 했지만 마가의 분위기로 그때도 다 졌잖아요. 후보가 거의. 그런데도 또 지금 2024년도에도 마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든이 생각보다 기록이 괜찮았었다. 2022년도에 민주당이 선거 결과가 좋았었던 이유를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체잖아요. 민주당의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돈도 자원봉사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마가 레드 웨이브가 있을 거야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선거철에는 좀 엄살을 부립니다. 뭐 모든 당이 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마가를 과신하고 민주당의 참여율을 과소평가했다. 이거 투표율이 될 수도 있는 얘기죠. 2022년 봄부터 계속 지금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민주당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공화당은 마가를 과대평가한다. 이 2022년도에 했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요. 그래도 지금 2022년 아니잖아요. 바이든은 그때보다 나이도 더 들었고 지금 지지율도 더 나쁜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은 트럼프도요. 2016년도 처음 나왔을 때보다 약한 후보입니다. 트럼프 그때보다 더 위험하고 그때보다 더 극단적인 후보입니다. 약하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똑같습니다. 과거보다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태 판결 이후 그럼 뭐 선거 판도가 지금 달라진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그 연방 대법원의 낙태 판결이 공화당을 부숴버렸죠. 표를 잃어버리게 됐고 그리고 많은 기부자들이 공화당의 낙태 그 이슈 때문에 돈을 기부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뉴욕타임스가 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를 하네요. 아니 바이든 싫고 바이든이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이 미국의 방향에 대해서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경합주 7군데 가운데서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6군데에서 이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바이든이 이긴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022년에도요. 바이든 지지율 낮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잘 싸웠죠.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추세를 봐야지 되고요. 또 추가 데이터를 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는 기구에서 다 뉴욕타임스는 뉴욕타임스대로 MSNBC, CNN, 팍스 나름대로 다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보고 있는 추가 데이터는 괜찮습니다. 갈 길은 물론 멀지만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그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트럼프가요. 이번 예비선거를 보면은 굉장히 성적이 낮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뭐 강하다 이런 그런 정치적인 느낌이 나오지가 않고 더군다나 공화당 가운데서 지금 20% 내지 30%는 그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론조사 그 뒤에 봐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오케이, 네, 그렇지만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당신이 밤에 잠을 좀 설치게 될 그럴 요소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캠페인을 늦게 시작해서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자 문제는 어때요? 라는 질문을 하자 이게 대선에서 뭔가를 탁 이렇게 빌드하고 지어나가고 그걸 관리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토론도 있고 이쪽 의견에 대해서 왜 이 타이밍에 이 정도로 하는가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이스라엘을 눌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쳤다는 겁니다. 바이든을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중요한 사람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바이든에게 투표하겠어. 바이든에게 돈을 기부하겠어. 이런 것.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아직까지 가자 문제든 무엇이든 도전이 되지만 이게 완전히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중심으로 한 제3당 후보에 대한 그 바이든 위협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역사에서 항상 제3의 후보들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 사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해서 그 사람과도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되고 그들을 이렇게 룩다운하는 게 아니라 시리어스한 후보로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시리어스한 후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절대로 유권자들이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까지를 줘야지 됩니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뉴욕타임스 기자가 민주당에서 당신이 말하는 이렇게 바이든이 될 겁니다 하는 이런 확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민주당에서 좀 열외입니까? 민주당이 좀 너무 비관적인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민주당 내부에 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실패하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본인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또 다른 요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2016년도에 악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돈도 트럼프보다 2배 많이 썼고 인지도도 뭐 트럼프만큼 힐러리 클린턴이 못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경험은 훨씬 많았고 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그게 그 악몽을 아직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 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맞다. 이 민주당은 분명히 2016년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톱이나 물어뜯고 물건이나 막 집어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다.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다른 것 다 해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라는 이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바이든 나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국정연설 이후에는 국정연설을 좀 굉장히 에너지 있게 했잖아요. 그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바이든에 대한 그 나이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저 정도 뭐 열정과 저 정도의 에너지가 있으면 괜찮겠어라고 좀 어느 정도 안심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요. 안심이라기보다 두려움을 조금 그 해소를 시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좀 공정하고 정직해져야지 됩니다. 바이든의 나이가 약점이긴 하지만 아주 그냥 평이한 얘기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그 바이든의 나이 많음이 주는 약점도 있지만 그게 자산이라는 이거 굉장히 강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요즘처럼 불안한 이러한 때에는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바이든이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내외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바이든에게 약점이기도 하지만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장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보다 많이 공화당 내에서의 지지도 약해졌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긴다는 것은 사이먼 로젠버그라는 민주당의 전략가, 저도 이런 평이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부분적으로 다 알고 늘 보도도 해드렸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88년부터 대선을 쭉 보아온 사람은 기본에 충실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색다른 시선이었기 때문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본인의 어떤 글을 올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 호피엄 그 크로니클이라고 많은 언론인들이, 저널리스트들이 봅니다. 저널리스트들도요, 그냥 본인의 생각,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의 생각을 하고 뭐를 하기 전에 많은 본인보다 다른 면에서 또 우수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많이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보는 이제 그런 그 어떤 조언 같은 것을 하는 그 사이트를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4월 10일, 오늘 며칠인가요? 오늘 한국은 5일이네요. 5일 날이 밝았는데 닷새 있으면 이미 사전 투표 오늘 내일 있는 거죠? 있고 이제 총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의료계의 파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며칠 전에 대통령이 담화를 했는데 그 담화에 대해서는 실망한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실망에 대해서 나중에 또 주워 담아 보려고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전문의 그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뉴스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청와대 쪽 뉴스보다 바로 이 전문의 그 대표 댄 박인가요? 그분의 얘기를 좀 싣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굉장히 한국인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잠시 뒤에 미국에서 보는 그런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왜 이렇게 춥죠? 저만 추운가요? 지금 봄은 분명히 봄인데 지금 이상 기온입니다. 4월에 이 정도의 날씨 아주 춥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아직 그 출근 안 하신 분들은 날씨도 좀 흐리고요. 이런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라 하는 뜻에서 저의 추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국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로이터 통신이라든가 뉴욕타임스, 중요한 미국 매체가 많이 보도했는데 대부분의 한국 뉴스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것도 하도 he said, she said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계셨던 생각과 함께 정리하는 그 정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 의료계 파업 이 문제가 처음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아 보였었죠. 정말 역시 강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다른 역대 어느 대통령도 다 해보려고 하다가 다 번번이 뒤로 물러섰는데 물러서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고 이제 의료 이 파업이 길어지면서 또 피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을 굉장히 끝까지 하나 또 여긴 바꿀 수 없다고 얘기를 최근까지 해왔었으니까 그 담화문도 애매모호하긴 했어요.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하고 반대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 가지 남는 의문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리 해서 이제 며칠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좋은 그 방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할 뜻은 있다 했었을 때, 의료계에서도 이건 뭐야, 협상 안 하겠다는 거야 하고 싫어하다가 이제 그 전문의 협회에서 단 박씨인가 그분과 만났습니다. 2시간 대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일단 레이티스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문의 전공의 협회 회장인데, 본인이 만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겁니다. 아무리 긴 기사가 있어도 한마디로 딱 이거예요.
근무 조건을 좀 개선해주고 뭐 의사에 대한 그 보상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거든요, 이분이.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 이게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로이터 통신 같은 데서 이분께 뭐 텍스트를 보내봐도 아직은 뭐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뭐 의료계와 여러 가지 의료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전공의 전문의 입장 뭐 다 존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뉴욕타임스는요. 국민들이 인내심을 잃고 있다. 지금 파업이 6주일이었잖아요. 2월 달에 일을 그만둔 뭐 미국식 표현으로 인턴, 레지던트가 의사에 대한 대중의 존중을 시험했는데 정부에 대한 시험도 하는 거고 양쪽에 다 분노한다는 겁니다. 지금 수술 같은 것을 못해서 어떤 그 접수 기관에 불만을 접수한 케이스가 2,000 케이스가 넘고요. 심각한 케이스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수술도 뭐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뭐 수술하기도 거부하거나 의료진들이 의사가 하던 많은 일들을 간호사가 하고 군의관이 일반 병원에 지금 투입됐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2,000명을 왜 이걸 2,000명을 해야지 되는가? 이것만 계속 이 시점에도 이게 강조를 할 일인가? 한 달 전이라면 몰라도 이런 드라마틱한 입학 정원을 확장하자는 건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사람들은 의사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한마디로 이런저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엘리트 입장과 수입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의사가 적은 것은 분명한 것 아닌가. 한국이 개발된 국가 가운데 의사 숫자가 가장 적어서 인구 1,000명당 2.6명, 경제협력개발체에 속한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3.7명. 그럼 이게 거의 뭐 50% 정도 차이 나는 건가요? 멕시코 빼고는 한국의 의사 숫자 국민 인구 한 명당 제일 적습니다. 이 개발된 디벨롭드된 국가 가운데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도 의사의 숫자들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 찬성을 하지만 한꺼번에 2,000명은 심하다.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내년에 뭐 후년에 뭐 3,000명, 5,000명 이런 얘기들도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양쪽에 이젠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돌아섰다는 건데 이제 물론 이제 인턴 레지던트가 하루에 뭐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돈은 거의 최저임금 받고 이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사람들이 의사를 찾을 때는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그렇지만 공공정책이나 사회 이슈에서는 의사도 협상하기를 바라는 그 이중적인 투페이스를 갖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대학교의 김대정 의대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면서도 어떤 때는 분노와 부러움의 대상이 의사라는 거죠. 의사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특권 집단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그렇다는 게 이제 개봉호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얘기입니다. 경제보다도 의사를 더 경제 이쪽의 분야보다도 의사를 더 좋아하죠.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제가 안정되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IMF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뭐 돈 많이 버는 그런 분야들이 있었잖아요. 뭐 엔지니어도 그렇고 등등. 그러다가 야 이거 IMF 터지고 경제적인 게 혼란스러워지니까 어머 그래도 의사야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져 온 거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이 개봉호 교수도 의사 자격증을 1993년도에 받았는데 한국의 헬스케어가 굉장히 싸잖아요. 접근하기 쉽고 최근에 이 미주 한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은 바꿨지만 그래서 환자가 메디컬 쇼핑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나라. 스타 시스템이 있어서 뭐 좋은 의사라고 평가받는 뭐 그게 뭐 경험 많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등등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은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그 막 하루에 얼마나 많이 일하고 돈을 얼마나 조금 받고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나중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 한 5년 지나고 5년 참자 하는 거잖아. 보장이 된 고생하는 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왜 의사가 늘어나는 걸 반대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의사들이 왜 의사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가?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건 이제 조선일보 사설이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합니다.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가 처음이 아니라서 뭐 가장 가깝게는 문재인 대통령만 하려고 하다가 의료계가 너무 반발하고 코비드 일어나고 하니까 확 그냥 없었던 일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의사에 대한 신뢰 없음도 많이 있었죠. 무슨 뭐 그래서 나중에 감시 카메라 같은 것도 수술실에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또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부의 정치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의과대학 입학생 정원을 늘려야지 되는 건 맞지만 더군다나 시골 같은데 너무 의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분야별로 차이, 수입의 차이가 너무 나서 소아과 의사는 하루에 뭐 100명 정도를 진료를 해야지 어린이를 그래야지 뭐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성형외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야지 되는데 점진적으로 해야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 파업하도록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지 않는 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이제 앞으로는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매년 늘리겠다는 계획이고 당연히 이제 농촌 같은 데 많이 하겠다 이런 것.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선 그래도 나중에 서울로 와요라고 하잖아요.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뭐 한 75억 달러 정도, 한 10조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를 지출을 해서 이걸 하겠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분쟁 결과가 이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어떤 그 의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태도 같은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의사에게 무척 화를 내는데 그런데 여전히 본인의 자녀는 의사가 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 마지막 문장인데요. 전공의에 대해서는 뭐 인턴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인턴 레지던트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우리를 개선을 해달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선을 해달라 하는 것하고 정원을 늘리면 안 된다 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전문의하고 또 그 인턴과 레지던트가 너무너무 그 사이에 완전한 그 전문의는 그들을 그 컨트롤하고 배움을 주고 수술을 집도를 하면서 인턴 레지던트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인턴과 레지던트가 힘든다는 건데 그건 의료계 내부에서 내부에서 수선을 해야지 되는 문제 아닌가요? 왜 의료계 내부에서 왜 전문의만 돈을 이만큼 벌고 나도 인턴 레지던트 5년 때 엄청 고생했으니까 니들도 고생해봐. 이건 그쪽에서 해결을 돼야지 되는 거지. 그것과 입학 정원을 늘리는 이 문제와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입학 정원을 늘리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늘려놓는다는 것보다는 형편에 맞게 하자. 이건 맞지만 의사들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는 내가 희귀해야지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있다는 게 사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서 능력을 평가받는 거지 이 원칙이 이래서 내 원칙이 맞아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은 의사도 싫고 대통령도 싫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먹는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냉장고 문이 확 열리더니 여러 종류 제가 먹지 않는 것들이 나오네요. 무슨 특별한 무슨 에너지를 주는 뭐 스포츠 음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쫙 텔레비전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우리가 먹는 할머니 시대에도 먹었고 앞으로 우리의 손주들 시대에도 먹을 그럴 아이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요. 2019년보다 식료품 값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요. 2월 달에 식료품 가격은 1년 전 2월 달에 비해서 1% 올라갔다네요. 그것밖에 안 올라갔나요? 그리고 2023년도 2월 달에는 2022년도 1년 전에 비해서 10.2%나 올라갔었고 지난번에는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한창이었으니까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는 이건 이제 코비드 이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전해에 비해서 1.2%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2024년도가 2023년도에 비해서 2월 달에 식료품 값이 1% 올랐다는 것은 코비드 전으로 돌아가긴 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워낙에 지난해에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되는군요. 식품회사들이 가격 엄청 올리잖아요. 그래서 수백 가지의 식료품 가격이 2019년 이후에 결국은 50% 이상 인상됐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요즘 왜 장을 제대로 못 보나? 왜 알뜰살뜰 하는데도 나 이렇게 이상한 거야? 들고 들어오는 것 보면 좀 허접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가격이 50% 이상 올라갔다는 건데 가격을 올리는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죠. 재료비, 운송비, 게다 대고 인건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창 이 가격이 막 오르고 이랬을 때 그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부풀리는 게 인플레이션에서의 플레이션이고 슈링크 하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막 세탁기 같은데 옷을 그냥 차갑게 빨아야 되는데 뜨거운 물에다 빨고 드라이어에 넣으면은 샥 슈링크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음식도 식품값이 슈링크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값은 똑같아도 이 양을 이렇게 줄여놨어요. 이렇게 줄여놨으니까 그거는 값은 똑같아도 그 가격이 엄청 오른 거죠.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을 무척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NPR 방송과 또 PBS 마하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50% 이상 아니었나요?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기업의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냉동식품을 산다던가 냉동식품을 사도 괜찮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저장을 좀 적게 해놓는다든가 아무래도 낭비를 하게 되니까 자주 장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하다가 마셨죠? 저도 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식료품은 다른 생활 필수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마음을 굉장히 짓누른다는 거죠. 소비자 마음을.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식품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결국은 값이 올라도 처음에만 그러지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또 여기 익숙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적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여러 가지 도표를 얘기를 해놨는데 저도 물건 살 때 꼼꼼히 보는 편이 아니라서 팥값 뭐 이런 것만 잘 알죠. 뉴스 할 때만 계란값 알죠. 제가 계란을 집을 때는 계란값 얼마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싸지 않은데요. 쫙 그림을 그려놨어요. 지금 계란 한 판에 2달러 36센트 그리고 브로콜리가 한 2달러 18센트 당근 자 이렇게 줄기 달린 당근이 한 묶음에 1달러 63센트 근데 저는 이거 틀린 것 같은데요. 사과가 한 알에 2달러 20센트 되는 사과도 있나요? 바나나는 56센트 얼마 전에 트레이더조에서 몇십 년 동안 한 개에 뭐 얼마 하다가 4센트 올린 거 있죠. 지금 이제 56센트 파운드당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잘 몰라요, 저. 아무튼 사과가 이게 한 개 딱 끓여놓고 2달러 20센트라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밀크, 오츠 같은 경우가 4달러, 그리고 밀크 갤런당 2달러 73센트 이런 식으로 그림을 쫙 그려놨어요. 식빵이 한 봉지에 2달러 45센트 이런 식으로 밀가루가 한 봉지에 이것도 뭐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3달러 정도. 워러 이거보다 싼데요. 워러가 싸진 않은데요. 비슷한 값 같네요. 워러 1갤런에 2달러 52센트. 피넛버터 값 아시는 분 제일 평이한 피넛버터 보통 사이즈 3달러 48센트. 잼 거기에 같이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2달러 97센트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쭉 써놓고 2019년도에 이런 것을 다 사면 100달러였는데 지금 이거 다 사면 137달러가 되기 때문에 37달러어치는 빼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요. 그러나 이게 비싸진 것도 많지만요. 뭐 쿠킹 오일 54%가 올랐고 2019년보다 비프는 51%, 과일과 스낵은 77%, 마요네즈도 50% 그렇게 올랐는데요. 그에 비해서 내려간 것도 있어요. 베이컨 내려가는 건 조금씩밖에 안 내려갑니다. 6%, 틸라피아 미국 사람들 많이 먹는 생선 11%, 체리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21%,
그리고 이제 그 베이글 여러 종류의 베이글도 49%나 값이 내려갔다 하는 뉴스 있습니다. 이걸 보고 37달러나 적게. 그러니까 장바구니 조금만 담아도 요즘 100불 확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변화한 것.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가스 스테이션에서 공항에서 볼 수 있는 K9 유닛이 등장했습니다. K9이 경찰견이잖아요. 경찰이 이제 잘 훈련시켜서 뭐 마약도 탐지하고 뭐 또 용의자가 도망치면 왁 가서 이제 물어서 잡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스 스테이션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견은 아니고요. 경찰 K9 유닛은 아니고 버지니아주의 민간 회사에서 하는 K9 유닛인데 결국은 손님과 종업원의 안전을 위해서 가스 스테이션에도 그 유닛이 등장을 해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 하면은 걔가 사람을 공격을 한다는 거죠. 뭐 가스 스테이션에서 꼭 뭐 마약이라든가 폭발물 냄새를 막기 위해서 그런 그 견을 놓은 거는 아닌 거고 안전, 이 폭력 범죄 같은 것을 예방을 한다던가 뭐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한다던가 해서 K9이 등장을 해서 이거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도 어디냐면요. 그 웬도버 애비뉴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의 가장 잘 알려진 그린스보로의 웬도버 애비뉴, 웨스트 마켓 스트리트, 스프링 가든 스트리트에 있는 가스 스테이션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놀랍지가 않대요.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세상이 미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사람들이 이 가스 스테이션에 와서 가스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위반하거나 하면은 벌받게 놔두죠. 개를 풀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마약이나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면 왜 K9 유닛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유지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게 미국인 거예요. 험해지는 거죠. 그린스보로 같은 데도.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독일 셰파드를 그 K9 유닛에 가장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K9의 독일 셰파드를 많이 쓴다고 할 때 참 의외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양면적인 것이 동시에 있을까? 독일 셰파드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훈련 잘하잖아요. 순종도 잘하는 거죠. 훈련 잘하니까. 그런데 순종을 잘하는 독일 셰파드고 훈련을 잘 시키는 말을 잘 듣는데도 공격성이 엄청 강한 거잖아요. 공격성이 강해야지 K9에 이렇게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라브라도 리트리버도 냄새 맡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마약 같은 폭발물 탐지에 효과적일 테고요. 그리고 무슨 뭐 벨기에의 말리누아도 이 K9으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워낙에 활동량이 많으니까 체력이 뛰어나겠죠. 이 개가 추적을 하는데 최적화되고 있다. 범죄자 체포할 때. 글쎄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가스 스테이션에 있는 K9 유닛의 개는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런 시대가 됐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아니고요. 제가 다음 광고를 잘못 눌렀습니다. 자, 이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뉴스를 하나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건에서 이제 이민자에 대해서 이제 no human anima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시건주에서 25살의 불법 체류자에 의해서 총에 맞아 숨진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에 의해서 총에 맞았고 멕시코에서 온 사람이고 한 번 추방됐던 사람이고 뭐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했고 루비 가르시아라는 여성이 숨졌는데 이 얘기를 막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를 하면서 이 루비 가르시아의 가족 중에 일부와 나는 대화를 했다. I spoke to some of her famil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패밀리들이 거짓말이다. 너무 충격적이다. 대통령이었었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처럼 우리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우리 가족과 대화를 했다고 하고 가족이 숨졌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다니 너무나 놀라울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비 가르시아라는 숨진 여성의 시스터입니다. 이분은 죽음을 정치화하는 그런 트럼프와 다른 그 정치인들은 항상 미국인들이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면 얘기하지 않고 항상 불법 체류자의 범죄만 말한다. 이 정도도 얘기했습니다.
20초밖에 남지 않아서 그 길고 긴 연어의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야지 됩니다. 오레곤주에서 3월 29일에 연어를 10만 마리 이상을 태운 트럭이 전복을 해서 운전사는 약간 다쳤고 그 연어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마리를 수를 다 셌어요. 어쨌든 운 좋은 7만 마리 이상은 개울로 떨어지고 해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